전쟁. 인류가 가족끼리 즐길 만한 취미는 아니지만 어쩐지 우리는 이걸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구를 P2성이 DIY 프로젝트처럼 개조해 왔습니다. 칼날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모든 분쟁은 지도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전쟁이라도 다르게 끝났다면 당신은 지금 다른 국계 아래에서 다른 국가를 부르며 어쩌면 마차라 때도 다른 언어로 주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5번부터 시작해봅시다. 알렉산더 대왕.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있죠. 위대한 장군, 뛰어난 전략가, 겸손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생활에서도 뭐든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의 정복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전장을 스피드런했습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인 페르시아를 무찔렀죠. 개비어 중인 학생처럼 그는 인더스강까지도 도달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작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알려진 세계 전체로 뻗어나갔죠. 그리스, 이집트 모두 정복했습니다. 인도까지도 도달했죠. 고대의 30세 이하 명단에 오른 모두가 그를 싫어했지만 아무리 위대해도 끝은 옵니다. 그는 32살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닌 고인이 됐죠. 암살이나 부상이 아닌 열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정복했지만 감기엔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여전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칠까 두려워 도시들을 세웠죠. 그의 이름이 붙은 도시가 수십 개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대표적인 도시지만 헤라트와 칸다하르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도 남겼습니다. 그의 제국은 국경을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었고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터키, 발칸반도, 중동까지 모두 한 남자가 피로 그린 거친 지도의 윤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커린 파렐이 약간 아일랜드식으로 글을 연기했죠. 그리고 세상이 겨우 칼을 든 한 명의 광기 어린 정복자에게서 회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인물이 수많은 말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24번, 제국을 정복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허름한 목동무리인가요? 몽골의 침략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나로 이어진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제국은 태평양에서부터 동유럽의 다뉴브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재편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여러 현대 국가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야크를 돌보던 사람들이 이룬 치고는 나쁘지 않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이자 독특한 수염의 소유자인 칭기즈칸은 몽골 부족들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원정에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만나는 제국마다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칸에게는 전쟁관 같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전략을 예술처럼 다루는 4명의 장수들이었죠. 둘째, 모골군은 더 가볍고 빠르며 치명적인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칸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여서 적의 절반이 그를 보자마자 항복했습니다. 수염에 대한 내 말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칸은 제국을 야구 카드 모으듯이 수집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시들어버렸죠. 바그다드와 세마르칸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들이 통합되었죠. 칸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누가 지배권을 가질지 다투는 여러 마을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집권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죠.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몽골인들은 잔혹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릴 정도로 잔혹했죠. 그들은 헝가리인 전체의 25%를 죽였습니다. 오늘날 1600만 명의 남성, 전 세계 남성 인구의 0.5%가 칭기즈칸과 직접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죠. 이제 그 이야기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제국들이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처럼 보였습니다. 23번째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은 1453년에 함락되었고 세계는 F5 키를 누른 것처럼 새로 고침되었습니다. 한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 비엔나 성문까지 진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묻기도 전에요. 제국은 알제, 부다페스트, 메카, 바그다드까지 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비행기 등장 전에도 자주 여행했고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웅장한 모스크, 궁전, 그리고 건축적 위용이 그들의 옛 속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질 수 있지만 부동산은 남아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내부 갈등과 반란, 민족주의가 제국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두에게 그랬죠.
민족주의가 발칸반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스인, 세르비아인, 불가리아인 모두 자신들만의 국기와 국가를 원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고 터키 민족주의도 확산됐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외교가 아니라 지역 싸움판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인구는 몰살당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 그리스인 모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터키, 그리스, 그리고 발칸 지역은 나중에 정체성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는 곧 다루겠습니다. 서쪽 상황이 이미 복잡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동쪽에서도 지도를 다시 그리기로 했습니다. 22번 오스만 사파비 전쟁은 순니파와 시아파 영토 간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성전이었죠. 전쟁은 1639년에 끝났지만 그 국경선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았다면 굳이 고칠 필요 없다는 거죠. 싸움의 원인은 이라크와 코카서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끼리의 전쟁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칼을 집어넣을 때였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율법을 집행한다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싸움을 갈망하는 통치자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 오스만 술탄 셀림 1세는 사파비 왕 샤 이스마일을 이단자라고 불렀습니다. 모욕치고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죠. 오스만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와 코카서스로 진격했습니다. 물론 완전 우연이었죠. 셀림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신의 사명이란 게 항상 개인적인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게 참 웃기죠. 전쟁은 총 4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으론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오스만 제국은 처음 2번의 전쟁에서 이라크와 코카서스를 쉽게 차지했으나 3번째 전쟁에서는 사파비 왕조가 이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누가 약자가 이기는 이야기를 싫어하겠어요? 1639년에 4번째 전쟁이 끝날 무렵 모두가 지겨워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들은 카스루시린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외교 협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조약은 전투를 끝내고 오늘날과 거의 똑같이 이란과 터키의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경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 중 하나입니다. 한편 대륙 반대편에서 영국인들은 왕자의 게임 같은 가족 드라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21번입니다. 장미전쟁. 이름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영국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이혼이었습니다. 두 왕가, 하나의 왕관, 그리고 상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중세의 종말을 알리고 영국이 제국답게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바꾼 건 아니지만 훗날 지도를 바꿀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1400년대 중반 영국의 헨리 6세 왕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실 혈통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촌끼리 결혼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1453년에 헨리 왕이 완전히 정신을 잃자 귀족들은 요크 공작 리처드를 왕국의 수호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1455년에 헨리 왕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리처드에게 "나 이제 괜찮아 친구" 라고 말하며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요크는 "아니거든"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문 모두 영국 왕자를 원했죠. 보통이라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텐데요. 누가 왕의 후손이냐고요? 문제는 두 가문 모두 에드워드 3세의 후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문은 30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헨리 튜더, 훗날 헨리 7세가 승리했습니다. 왕실 싸움을 끝내기 위해 헨리는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해 두 적대 가문을 통합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도 한몫했죠. 실제로 당시 기록에는 그녀가 굉장한 미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헨리에게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죠. 왜 장미전쟁이라 불렸을까요? 요크는 흰 장미, 랭커스터는 붉은 장미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비린내 나는 영국 내분보다 훨씬 멋진 이름이죠. 이제 영국은 통일되었고 다가오는 식민지 시대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렉산더가 제국 건설을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모습, 몽골인들이 정복을 생활 방식으로 만든 모습, 그리고 영국인들이 꽃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지도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는 제 새벽 2시 구글어스 몰입을 정당화해줘야 하거든요. 전쟁 세계 일주를 계속할 준비 되셨나요? 저만 믿으세요. 상위 세계는 진짜 강자들입니다. 단순히 지도를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쓴 전쟁들이죠. 22입니다. 한 번의 정복, 거의 대륙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가톨릭 신자에 스페인어를 쓰고 토착적 색채도 많이 옅어졌죠.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에 했던 것처럼 대륙 전체를 바꾼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 언어, 종교까지 모두 이베리아의 색채로 덧입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스페인이 한때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맞아요.
성조기 이전에는 빠에야와 콩키스타도르의 딴이었죠. 중남미에는 이미 거대한 제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이 페루를 지배했고 아즈텍 제국이 멕시코를 다스렸죠. 그러다 콩키스타도르들이 도착해서 이곳을 마치 철거 현장처럼 다뤘죠. 그리고 스페인인들은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전쟁, 강제노동, 다양한 유럽 질병들이 퍼졌죠. 천연두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시겠네요. 오늘날 원주민들은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약 8%만을 차지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백인, 흑인,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제국의 역사가 복잡한 가계도를 만들어냈죠.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나뉘었지만 현지인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이 경계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다른 국가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북쪽에서도 스페인 영향은 강했습니다. 1800년까지 스페인은 미국의 서부, 남서부, 그리고 중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대륙 전체를 독점하려 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전쟁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그 유산은 남아있습니다. 스페인어 이름과 언어, 미국 절반이 마드리드 지배를 받았던 사실은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를 다시 그렸음을 보여줍니다. 수세기 후 유럽은 아프리카를 보며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번 아프리카 쟁탈전. 제2차 산업혁명은 계속 판을 키워준 원동력이었습니다. 교통, 기술, 기후변화, 한광병, 그리고 7개의 유럽 국가들. 이 아프리카를 마치 추수감사절 칠면조처럼 나누려고 했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와 맺어온 대부분의 역사에서 그 관계는 단순했습니다. 해안에서 무역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자랑하는 것이었죠. 아무도 내륙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습하고 말라리아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이 그 상황을 바꿨죠. 갑자기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신은 더 빨라졌고 이동도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기가 곁눈질만 해도 죽곤 했지만 이제는 약만 먹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자재도 있었습니다. 1870년 유럽인은 아프리카의 10%만 지배했으나 1914년에는 거의 90%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며 아마 스키나 탔겠죠. 하지만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모두 몫을 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1885년에 그들은 아프리카 쟁탈전을 덜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식민 지배자들에게는 말이죠. 피식민지인들에게는 여전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류 작업만 추가된 셈이었죠. 식민지화와 이후의 탈식민지화는 아프리카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국경과 문제들을 남겼습니다. 부족들은 분리되었고 왕국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이 철수할 때가 되자 그들은 모래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결과는 마치 유아가 크레용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 선들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국경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깔끔하지만 현실에서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유럽이 펜과 서류로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동안 또 다른 식민지는 가위로 완전히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는 다시 한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혁명으로 넘어가 보죠. 18번째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얻은 최초의 식민지입니다. 또한 고대 이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혁명은 국경뿐 아니라 서구 정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이 차에 세금을 매기자 식민지 주민들은 반발해 차를 항구에 던졌습니다. 영국은 흰 가발과 붉은 군복의 병사들로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다룰 갈등들처럼 미국 혁명은 상징성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엉성하고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식민지가 영국 제국과 맞서 싸웠고 어떻게든 승리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죠. 이건 반란군 연합이 은하제국과 맞서는 것과 같았죠. 제다이는 없고 이질만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혁명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곧 자신들만의 혁명을 시작합니다. 미국 혁명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브로드웨이에서 리믹스 되었죠. 역사는 랩으로 포장될 때 더 듣기 쉬워집니다. 혁명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유, 야망, 그리고 약간의 위선 위에 세워진 나라였죠. 미국은 서쪽으로 밀고 나가며 해안에서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말이죠. 17번입니다. IT 혁명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전 노예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였죠. 하지만 진정한 유럽식 방식답게 독립의 숨겨진 조건들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IT를 망치는데 일조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 노예로 잡혀온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보다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 상황이 잘 끝날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1791년 5월 프랑스는 부유한 혼혈 자유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섬의 유럽인들은 마치 장난감 나누라는 아이들처럼 반응하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생떼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예로 있던 아프리카인들은 기회를 보고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당황했죠. 1793년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명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투생 루베르티르가 섬의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말을 바꿔 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의 남편인 르클레르 장군을 질서를 회복하라고 보냈습니다. 르클레르와 루베르티르는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즉시 그를 체포해 처형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반대였죠. 루베르티르의 장군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노예제를 부활시켰고 장군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맞섰습니다. 1804년이 되자 그들은 승리했고 IT가 탄생했습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노예들에게 자유를? 인권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후 프랑스는 IT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1억 프랑을 대가로 말이죠. 노예제에서 벗어난 걸 축하한다는 말 대신 평생 갚을 수 없는 청구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은 IT를 수세대에 걸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이 카리브의 식민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최초로 성공한 곳이었고 이웃 나라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노예가 주인보다 더 많은 곳에서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반란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국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폴레옹 얘기를 계속해봅시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키 작은 황제 때문에 천년 역사의 제국이 무너질 운명이었죠. 유럽과 미국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혁명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두대 처형 과정을 건너뛰고 스스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때로는 동시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유럽 대륙 전체를 자신의 비전보드로 본 것 같았죠. 그리고 모든 유럽의 전쟁이 그렇듯 전쟁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은 식민지로까지 번졌습니다. IT 혁명 진압에 실패한 나폴레옹은 프랑스령 루이지애나의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럽은 정복했지만 모기와 더위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03년에 루이지애나 매입에 서명했고 이는 미국의 영토를 말 그대로 2배로 늘렸습니다. 유럽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천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작은 국가들로 분열됐고 일부는 후에 독일로 재탄생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한 이탈리아를 휩쓸며 유럽의 장화 모양 땅에 있는 작은 국가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 전쟁들은 심지어 네덜란드 왕국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이 나라는 이후 정중하게 벨기에와 결별했습니다. 현대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생겼고 이후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침공했고 그 결과는 항상 러시아 침공이 그렇듯이 좋지 않았습니다. 1815년 빈 조약 2전쟁을 끝냈습니다. 유럽은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국경을 다시 그려서 어느 한 나라가 다시는 너무 강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유아들을 각자 구석에 앉혀놓고 얌전히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2 대륙을 재편하고 유럽이 3번째 대륙을 분할했으며 미국인들이 자유의 흐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도는 아직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뤄야 할 복잡한 갈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5번째입니다. 1800년대 라틴 아메리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반격을 시작했죠. 식민지들이 하나씩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촉발시켰죠. 나폴레옹이 스페인의 까를로스 4세 왕에게 퇴위를 강요하면서 반도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스페인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동안 식민지들도 그 신호를 받아들였죠. 그들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이미 보았고 뒤처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혁명에 동참할 때가 온 것이죠. 한 남자가 그 선두에 섰습니다. 바로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그는 독립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독립을 자신의 정체성 전체로 삼았죠. 볼리바르는 누에바 그라나다 두앙령을 해방했으며 이곳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그리고 그의 고향인 베네수엘라의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그는 1825년에 남쪽으로 내려가 볼리비아도 해방시켰습니다. 현지인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나라 이름을 그의 이름에서 따왔죠.
이 정도면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긴 거죠. 안타깝게도 볼리바르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로 생긴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서 스페인을 멀리하기 위한 우리를 침략하지 마 가족이 되길 바랐죠. 1819년부터 1831년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란 콜롬비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초국가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그리고 페루, 기아나, 브라질의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국가였죠. 볼리바르는 1830년 사망했고 그란 콜롬비아는 곧 붕괴했습니다. 독립 유지가 쟁취보다 어렵다는 게 드러났죠. 당시 스페인 제국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공백을 튼타 영국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4번 독일의 통일은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교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공국들과 국가들은 수세기 동안 존재했지만 실제로 통일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의 단체 채팅방과도 같았죠. 멤버는 많았지만 관리자는 없었고 아무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지역 강자로 떠올라 갈등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다른 독일어권 국가들을 두고 마치 이혼한 부모가 양육권을 다투듯이 싸웠습니다. 1815년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39개 주의 독일 연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이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1834년에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이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독일 통일이라는 개념은 이미 떠돌고 있었지만 문제는 소독일이냐 대독일이냐였습니다. 대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포함하는 것이었죠. 오토 폰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수상은 전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스트리아는 너무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비스마르크가 원한 독일은 독일인을 위해 라는 분위기와 달리 오스트리아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지만 비스마르크는 여전히 남부주들의 동참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프랑스가 침공당했고 민족주의가 폭발했으며 남부주들은 북부와 합류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독일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폴란드 북부 상당 부분과 프랑스의 일부, 심지어 러시아의 일부까지 집어삼켰죠. 걱정 마세요. 나중에 이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폰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초대 수상이 되었고 이 나라는 민족적 동질성에 극도로 집착하는 일종의 파시스트적인 독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이 영상의 뒷부분까지는요. 통일에 대해 말하자면 13번째입니다.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여러 왕국, 공국,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고 절반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1861년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갑자기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로 나폴레옹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고 떠났죠. 수세기 동안 몇몇 이탈리아 국가는 자신을 공화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일종의 진보였죠. 1815년에 프랑스인들은 물러났습니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 같았습니다. 북부는 오스트리아가, 남부는 부르봉 왕가가 지배했고 아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한 가지에는 동의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죠. 1831년 주세페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를 창립했습니다. 목표는 통일된 공화국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름은 보이밴드 같지만 그들의 사명은 진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황이 이끌길 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보이 왕가를 지지했는데 솔직히 말해도 여전히 왕가라기보다는 고급 백화점 이름처럼 들립니다. 오스트리아는 북부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세페 가리발디는 남부를 맡아 부르봉 왕가를 물리치고 이탈리아에 두 시칠리아 왕국을 넘겨주었습니다. 1861년까지 대부분의 이탈리아가 마침내 통일되었습니다. 베네치아와 교황령 모마는 1870년에 이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유명한 장화 모양의 나라는 완성되었고 여전히 학교 아이들이 부정행위 없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가 마침내 하나로 뭉치고 있을 때 미국은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느라 바빴습니다. 12번째 멕시코 미국 전쟁입니다. 이 2년간의 전쟁으로 미국은 텍사스와 남서부 대부분의 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첫 번째 문화적 수입품인 타코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30년대로 돌아가 보면 멕시코와 미국은 독립의 기쁨을 누리던 두 젊은 국가였고 곧바로 서로의 영토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정착한 미국인들은 183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폴크는 1845년에 어쨌든 텍사스를 합병했습니다. 왜 물어보나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국경은 논쟁 중이었지만 폴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외교관 존 슬라이드를 멕시코시티에 보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사려고 3천만 달러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그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호세 에레라는 슬라이드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폴크는 언제나 외교적인 사람답게 국경 남쪽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의회에 전쟁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게 올바른 순서 같지는 않네요. 지도를 한 번만 봐도 어떻게 된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멕시코는 트라우마만 떠안았죠. 이 전쟁으로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2200년에 이 영상을 본다면 새로운 로봇 지배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공격적인 정령에 관해 말하면 11번째는 중일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겹쳐 있었습니다. 일본이 유럽에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웃나라들의 한 일은 더 놀라울 것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 이전에 중국의 힘은 끊임없는 외세의 간섭과 이른바 세력권 분할 때문에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조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집착하는 속국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더 이상 베이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결과 1894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어색한 들러리처럼 한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일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하게 군사화되어 이제 누가 현대적인지 맞춰보라는 시기였습니다. 1년 만에 일본은 중국의 거대한 군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전쟁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과 мя오둥 반도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에게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굴욕적인 패키지였죠. 러시아는 일본의 새로운 공격성과 태도를 곁눈질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성난 이웃을 좋아하지 않죠. 특히 전함까지 갖춘 이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는 정중하게 일본을 압박해서 랴오둥 반도를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일본에게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1931년에 그들은 고전적인 수법인 자작극 공격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만주를 침공할 명분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너무 빠르게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곳곳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전략은 아니었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대만을 중화민국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만은 정중하게 초대에 사양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험악한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식민지의 반란,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될지 비로소 정해가는 과정, 초강대국들이 외교를 침공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톱10에 들어왔습니다. 댓글에 승자를 맞춰보세요. 아니면 보는 관점에 따라 패자를 맞춰보셔도 됩니다. 10위입니다. 스페인-미국 전쟁은 1898년 4월부터 8월까지 불타올랐습니다.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스페인의 서반구 지배를 끝내고 미국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쿠바의 독립투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이에 대해 강제 수용소로 대응했습니다. 40만 명의 쿠바인들이 감금되었습니다. 미묘함은 분명히 스페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끔찍한 이야기들과 분노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우연히도 이런 기사들은 정말 잘 팔렸죠. 미국인들은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 외국 제국이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USS 메이노가 아바나 항구에서 폭발하면서 한 단계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마도 사고였겠지만 전쟁을 해야 할 때는 증거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곧 두 나라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평화 협정으로 스페인은 푸에르토리코, 괌,
쿠바를 내주었고 쿠바는 미국 보호령이 됐습니다. 갑자기 미국은 해외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국은 더 이상 유럽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싸움 후에 쇼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필리핀인들은 곧 필요 없다며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할 다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와이도 합병했고 미국은 서방부 지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물러나고 미국이 들어섰으며 유럽은 다음 큰 사건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9번째, 발칸 전쟁. 1912년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가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몇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코소보, 크레타, 그리스 북동부,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드물게 협력하여 그들은 몬테네그로와 힘을 합쳐 오스만 제국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샴페인, 환호, 깃발이 휘날렸죠. 그리고 난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질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그들은 곧바로 싸움을 시작했고 그리스와 세르비아가 불가리아를 이겼습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 그리스는 남부 마케도니아를 차지했습니다. 알바니아는 이제 됐어 라고 했죠. 혼자 가겠다고 하며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국은 주인공병에 걸려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조준도 안 좋고 타이밍도 안 좋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였죠. 그는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기회를 포착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죠. 8번째,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마치 누군가가 지도를 섞어버린 것처럼 변했습니다. 제국들은 무너졌고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해체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신중하게 국경을 그으면서 오스만 제국의 잔해를 나눠. 물론 프랑스는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를 차지했죠. 영국은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 지역의 모든 갈등이 영원히 끝났죠. 잠깐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패배한 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혼란을 보자마자 그래 우리는 나갈래 라고 말했죠. 그 말은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가 모두 독립했다는 뜻이죠. 루마니아는 더 커졌습니다. 폴란드는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났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의 일부를 이어붙여 만든 진정한 지정학적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작은 문제를 처리하느라 바빴죠. 러시아가 혼란한 틈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독립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유럽과 중동의 국경선 대부분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속편이 찾아왔죠. 그리고 속편은 더 크고 시끄럽고 훨씬 혼란스러웠습니다. 7번째로 1938년에 유럽은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를 내주면 그가 진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에 소련은 독일과 서로 절대 침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은 정말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죠. 약 1년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 근처에 사는 나라에 살지 않았다면 말이죠. 1939년 9월 히틀러는 폴란드 서부를 침공했습니다. 2주 후 소련이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폴란드인들에게는 힘든 한 달이었죠. 그리고 소련은 북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발트 3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했는데 유권자들은 소련 후보와 또 다른 소련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나머지 사람들이 처형된 직후 95%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핀란드의 일부 지역도 차지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으로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전쟁 도중에 편을 바꿨습니다. 1945년이 되자 연합군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논쟁할 힘도 없었고 소련은 자신들이 해방시킨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독일로부터 영토를 얻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소련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나쁜 소식이죠. 발트 3국은 이후 40년 동안 소련의 지배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동부와 동프로이센 북부의 남은 지역까지 합쳐서 소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세계대전만큼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주는 것도 없죠.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권과 서방 세계의 대립구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대리전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6번째입니다. 영국이 국경을 그으면 다른 모든 나라가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또 다른 사례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 세기 넘게 독립을 위해 싸워왔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지쳤습니다. 식민지는 너무 많고 에너지는 부족했죠. 제국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완전히 통일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힌두교도, 무슬림, 시크교도 모두 새로운 나라에 대해 서로 다른 구상을 원했고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무슬림 리그의 지도자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사실상 분노에 휩싸여 파키스탄을 만들며 논쟁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영국은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1947년에 이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나뉘었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마치 케이크를 자르는 것처럼요. 물론 그 케이크가 나라 모양이고 불타고 있다면 말이죠. 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었고 동파키스탄은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갑자기 원치 않던 국경선 반대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크고 혼란스러운 인구 교환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독립 상태였던 국가들조차 인도와 파키스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선택했지만 카슈미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카슈미르의 복잡한 지위 문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국이 무너지고 국경이 갈라지며 영국이 가는 곳마다 서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은 아직 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바꾼 5가지 주요 분쟁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5위.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둘로 갈랐습니다. 한쪽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김정은이 북한에 해놓은 그 모습이 됐습니다. 한 나라와 문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된 것은 이제 거의 사회 실험과도 같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람들은 억양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K-뷰티와 국가 지정 머리 스타일이 그 차이입니다. K-팝과 김정은의 대표작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전쟁은 냉전 시기에 수많은 대리전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울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체스말처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계속 체스판을 뒤엎었죠. 그러다가 1950년 6월 북한은 더 이상 나누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승인하에 남한을 침공했죠. 미국은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군대들은 한반도 위아래로 수차례 밀리고 밀렸는데 마치 누군가 전쟁을 버퍼링하는 것처럼 보였죠. 유엔이 개입해서 모두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파병했죠. 북한과 그 소련 후원자들은 다시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300만 명이 사망한 후 두 나라는 38선에서 분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게 지도를 어떻게 바꿨을까 궁금할 겁니다. 사실 한반도는 1945년에만 분단되었고 그 분단은 원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그 분단을 영구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나라, 두 개의 정치체제, 완전히 다른 두 현실. 한쪽은 마이크로칩과 K-팝을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미사일과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경이 생겼죠. 그리고 미국은 다음 개입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민족주의자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베트남은 약 5분 정도만 자유로웠죠. 베트남은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이혼했는데 양쪽 모두 집을 가져가는 것과 같았죠. 북부는 공산주의였고 규율이 엄격하며 가난했습니다. 남부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실제로는 홍보만 더 잘하는 또 다른 독재 정권이었죠. 미국은 그걸 괜찮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미는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북부는 남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베트콩 남부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북베트남은 58년과 59년에 라오스를 침공했습니다. 한 나라만 망칠 수 있는데 두 나라를 망칠 수 있다면 왜 원하겠습니까? 미국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베트남이 아시아 전역에 공산주의를 퍼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를 막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성격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이는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싸우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미국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큰 군대, 첨단 기술, 그리고 큰 자존심까지. 하지만 북베트남은 지형, 정글, 터널, 습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죠. 대규모 전장은 없었고 깔끔한 승리도 없었습니다. 매복, 함정, 그리고 느리고 땀에 절은 악몽뿐이었습니다.
미국은 1973년에 철수했습니다. 2년 만에 4.20이 함락됐죠. 혹시라도 누가 승자인지 헷갈릴까봐 그 도시는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정부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 20년 동안 5만 8천 명의 목숨과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했네요. 이제 상위 3개 정말 큰 사건들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도책이 10년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되는 사건들이죠. 3위는 소련의 붕괴입니다. 소련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상황이 꽤 불안정했죠. 막대한 군사 예산이 소련을 점점 고갈시키고 있었고 수많은 위성 국가들을 붙잡아두는 건 마치 12명의 10대가 한꺼번에 집을 나가려는 걸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유와 독립 같은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조금만 완화해볼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는 경제 통제를 완화하고 언론인 투옥 정책을 철회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담한 조치였고 1989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지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991년이 되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가 조용히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은 15개의 새로운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별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지도 조각을 얻었지만 아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세계 지도 절반을 다시 그렸지만 해체 위기에 처한 유일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남쪽에서는 또 다른 연방이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함께 있는 게 늘 통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가족 해체입니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추축국 점령에 저항했고 결국 공산당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지도자들은 약간 파시스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티토의 유산은 꽤 복잡합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경제를 성장시키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괜찮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엄격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인들 같은 집단은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에게 반대했다면 더더욱 그랬죠. 그래도 그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냉전 기간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공산당이었지만 스탈린 편을 들지 않았죠. 그리고 스탈린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탈린은 티토 암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결국 티토는 나를 죽이려 사람을 보내지 마시오. 이미 5명이나 잡았습니다. 라는 쪽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내가 1명을 모스크바로 보낼 것이오. 그리고 또 보낼 필요도 없을 거요.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암살자들의 실력까지 깎아내리다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곧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니아는 대부분이 무슬림이었고 크로아티아는 대부분이 가톨릭, 세르비아는 대부분이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마치 가장 어색한 가족 저녁 식사 같았죠. 발칸반도를 하나로 묶어두는 건 올림픽급 도전이었습니다. 1980년에 티토가 죽자 그 접착제도 함께 사라졌죠. 유고슬라비아의 통합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했고 세르비아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소수민족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우린 이제 너희를 침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동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세르비아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2006년에 세르비아를 떠났습니다. 한데 발칸반도는 그 잔해에서 탄생했으며 아직도 이음새가 드러난 채로 지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1위에 도달했습니다. 현대시대의 지도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입니다. 단순히 국경만 다시 그린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1위입니다. 이라크 전쟁과 그 여파. 또 한 번 한 나라를 침공해 강제로 민주주의를 주입하려 한 시도는 전과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은 9.11 테러를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가 있는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후세인 정권은 빠르게 무너졌지만 미국은 2011년까지 머물렀고 그 결과 임무 완수라는 말이 농담거리가 될 정도로 오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ISIS가 원치 않는 파티 손님처럼 그것도 폭탄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국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있던 곳에 빈 공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무장단체, ISIS, 민병대, 그리고 깃발과 AK-47만 있으면 누구나 끼어들 수 있는 제멋대로 고르는 모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여파는 그야말로 극도의 불안정 상태였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복귀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무장단체들은 마치 NFT처럼 영토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고 변동성이 크며 어쩐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퍼즐 조각의 절반이 빠진 퍼즐과 같았습니다. 지도는 바뀔 수 있지만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툴 국경조차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